네, 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2년물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시장은 조금 뭔가 좀 투자자들이 관망 심리가 좀 커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예. 워낙에 11월 달에 랠리가 역대급으로 펼쳐졌다 보니까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계속되어 왔던 흐름이라면 어제처럼 유가도 떨어지고 국채 금리도 그렇게 떨어지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증시는 그걸 또 우호적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새로운 고민이 또 시작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죠. 아마 그 키워드로 하자면은 아마 인슈어런스 컷이냐, 리세션 컷이냐, 뭐 연준의 금리 인하, 네네. 뭐 내지는 시장에서의 실질금리의 하락이 이게 경기를 갖다가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 둔화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그런 어떤 선제적 내지는 보험성이라 네네. 그게 아니라 뭐 혹시나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허겁지겁 쫓아가는 금리 인하냐 그 부분을 이제 조금씩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어제 국내 증시도 보니까 이제 코스피 코스닥 그 2,500선, 네. 1,520선 다 내준 상황인데 뭔가 시장에서는 다소간의 좀 불안감은 좀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다못해 뭐 2차 전지에 오르면 저 반도체 빠지고 그 반대의 경우 반대이기도 하고 하다가 어제는 뭐 같이 빠져버리니까 네. 조금 이렇게 실망스럽기도 하고 지금 아마 시장 상황이 됐건 시장 변수가 됐건 어떻게 보느냐는 자신의 어떤 그 기본적인 뷰가 어떠냐에 따라서 확 갈리는 것 같아요. 다르죠. 좀 전에 우리 산업뉴스 보면서 생명보험사 환급금이 확 늘고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험을 깨야 될 만큼 힘들어지나 했더니 우리 또 정민 앵커님이나 우리 유 본부장님은 아니죠. 그냥 저거 껴서 주식하려고 왔겠죠. 어떻게 네, 보느냐가 네, 그렇죠. 서로 다른 거예요. 똑같은 맞아요. 현상을 가지고 같은 현상을 놓고 해석이 지표를 다르죠. 가지고도 예. 그런 것 그럼 같습니다. 바로 오늘 유한타증권 네. 유동훈 본부장 모셔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요즘 시장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미증시 같은 경우도 뭐 11월 수익률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숨고르는 모습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11월 달이 워낙 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워낙 11월 달이 강하면 그 다음 달인 지금 12월 달은 그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12개월로 놓고 보면은 보통은 11월 달이 플러스이면은 그 다음 해에 한 8.8% 정도 오르는 게 평균치거든요. 과거 네. 역사의 한 예. 70년을 보면. 근데 만약에 이번 그 11월 달처럼 8.9%나 올라 버리면 네. 그 다음 12개월의 평균치는 거의 14.5%나 상승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이 더 좋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멘텀 gets 모멘텀이라고 해서 예. 모멘텀이 세면 더 많이 오른다. 이런 그런 논리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예. 미국을 보면 안 되고 어허. 예, 미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한국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보험을 깬다. 네. 이게 예. 결국 만약에 개인들의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않으면은 그렇겠죠. 뭔가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습니다. 예, 돈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 비율이 높죠. 105%가 넘는 상황이고 또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뭐 거의 138%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정반대예요. 미국은 예, 미국은 가계 부채 비율이 70%에 그 기업 부채 비율은 100%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펀더멘털이 튼튼하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펀더멘털이 튼튼한 쪽을 보면서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네. 미국 시장이 좀 혼조세를 보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혼조세를 보이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는 이제 다우존스랑 S&P가 빠지고 또 러셀 2000 중소형주가 1.4%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좀 별로 오르지 못하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지난주와 이번 주 초는 뭐였냐면 네. 이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게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그 중소형주가 상승을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러셀 2000이 지난주에 자그마치 3%나 올랐었고요. 그러니까. 또 어저께는 빠졌지만 월요일 날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네. 1%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4% 오르고 지금 1.4% 조정받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지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경기는 둔화되는 게 맞다. 근데 경기 침체는 아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을 했는데 그건 키높이 맞추기이지 주도주로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경기가 다시 회복하고 빠르게 상승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가져가는 전략은 대형 기술주라든지 성장을 보여주는 그런 업종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지 한번 데이터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요. 이 미 연준 중에서 아틀란트 페드라는 데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 나오고 있는 GDP Now라는 숫자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잘 맞춘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막 이 숫자가 뭐 5%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예. 말도 안 돼. 이렇게 높을까? 근데 실질적으로 5%가 나왔어요. 그죠? 3분기가. 그리고 이제 지금 4, 4분기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은 2%대 초반에서부터 쭉 지금 떨어져서 1.2%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거 보고 있으면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식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숫자를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전 분기 대비해서의 성장률을 곱하기 4한 연간 환산 성장률입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게 3분기가 너무 좋았잖아요. 너무 좋았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거는 약간의 이제 데이터적으로 시각적인 오차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GDP 성장률을 작년 동기 대비해서 보는 숫자예요. 그래서 다음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시장의 흐름과 딱 연결이 됩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상승을 한 게 지난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까지 쭉 올라가죠. 0.7에서 1.7, 2.4, 3.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성장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4, 4분기에는 떨어져요. 근데 2.7이니까 숫자가 좀 높기는 높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률 내년도로 뭐라 생각하고 있냐면 1.5%가 연준이 예상치거든요. 근데 미국 성장률을. 네. 근데 지금 네. 보시면 2.7%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죠. 예. 네, 그래서 중소형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경기가 침체가 아니니까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중소형주를 산 거죠. 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보면 저게 전망치인데 보시면 예. 내년 1, 4분기, 2, 4분기 떨어지죠. 성장률. 예, 예.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중소형주가 주도주로 올라서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구인 건수가 지금 873만 건이 나오면서 930만 건의 예상치보다 크게 낮아졌죠. 이게 2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면서요. 자, 이제 그 숫자만 보고 있으면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이거는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걱정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희는 이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쁩니다, 오히려. 무슨 얘기냐. 고용 시장은 아주 앞으로는 핫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과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난 2, 4분기, 3, 4분기의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시간당 고용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무슨 얘기냐? AI와 자동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이에 따라서 GDP 성장률은 유지시켜 주는데 고용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GDP 성장률 안에서 고용으로서 만들어지는 고용 창출에 따른 GDP 성장률은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가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그걸 이끌어준다라는 건데 이 2.7%의 성장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숫자 3, 4분기가 상당히 지금 보시면 거의 77%가 생산성 향상에 따른 네. 성장률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 나와주면은 저기 보시면은 아까 그 경제 성장률 1% 밑으로 뚝뚝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투자은행에서는 2%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보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게 바로 권리닥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쨌든 많은 의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선택과 집중을 하는 시기가 2024년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고용지표 이제 어느 정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지금 저 정도까지 이제 어제 나왔던 구인 숫자가 저렇게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 이코노미스트는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지표도 이렇게 참 굉장히 이렇게 출렁거리는 편인데 네. 그러면 이번 주말에 나오는 고용지표 네. 시장 그러면 약간의 시나리오를 좀 세워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용이 네. 핫하다라는 숫자, 너무 과열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숫자는 우리가 다 알겠지만은 20만이 넘는 숫자가 나오고 있으면 여전히 너무 핫해요. 그게 왜냐하면 기본적인 성장률을 유지시키는 부분은 네. 10만에서 15만 정도만 그 나와도 정도. 예,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예. 근데 그게 20만, 20몇만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 핫하다는 얘기고 어허. 그래서 금리를 못 떨어뜨린다는 얘기고 임금 예.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 숫자가 10만에서 15만 사이로 떨어지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시간당 인건비가 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거고요. 그게 생산성 향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구인 건수가 873만 이 숫자는요 너무 높은 거예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예, 너무 높은 숫자가 지금 계속 몇 년째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쓰기보다는 AI를 쓰거나 뭐 기계를 쓰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가속화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경제의 변화가 지금 이 AI로서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그게 저희가 자꾸 피부로 느껴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우리가 고객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는 너무 구인 건수나 고용 시장을 보지 마시고 예. 생산성 지표를 여기에 훨씬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라. 왜냐하면 GDP 성장의 4분의 3이 여기서 오는데 왜 4분의 1밖에 안 오는 걸 가지고 자꾸 시장을 보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고용 시장이 중요합니다만 예. 그런 시대는 이미 벌써 지나갔다. 예, 그만큼 1970년대 이후에 너무나 시장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2000년 이후에 닷컴 버블 붕괴 이후의 현상은 생산성 향상이 시장을 지배하는데 그 생산성 향상 숫자가 코로나19 이후에 안 좋게 나오다가 지난 2분기부터는 또다시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우리 유 본부장께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을 갖다가 선도하시는 분이라고 평가하는데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고용 지표에 그렇게 예전처럼 목매달 필요가 없는 시대로 간다. 네. 좀 전에 그런 말씀하신 생산성 지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갖다가 우리가 주목하면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예. 같이 봐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면은 네.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제 98년, 99년, 2000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아하. 무슨 얘기냐면 98년부터 2000년에 예. 생산성 지표 중에서 네. 매출액 나누기 그 구직자 수. 그래서 1인당 매출이 네. 올라가는 것을 생산성 지표로 봐요. 어, 그것을 예. 이제 미 연준에서도 발표하고 전체적으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접어들기 전에. 네, 그래서 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지금도? 있는데 네. 그때 보시면은 이 숫자가 연간 단위로 그 98부터 99, 2000년이 4.1% 거의 4%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줘요. 네. 굉장히 높은 숫자가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닷컴이 확 온 거죠. 예. 닷컴 버블이 온 버블이. 거죠. 네. 이렇게 높아지니까 당연히 좋은 거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에 영업이익 나누기 구직자 수로 계산했었을 때 어허. 1인당 영업이익으로 계산하면 폭락을 해요. 매출로 따지면 성장인데 네. 영업이익 대비로 사람 숫자 하면은 네. 떨어진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ROE로 보면 98년에 나스닥의 ROE가 21%까지 치솟았는데 네. 99년, 2000년, 2001년까지 9%로 떨어집니다. 어허. 예, 그래서 폭락을 하죠. 예. 자, 이걸 보고 있으면 무슨 얘기죠?
구직자 수를 보고 지금 똑같은 얘기거든요. 구직자 수를 보고 있으면 구직자가 엄청 늘어요. 예. 그러면서 엄청난 경기는 화랑인 것 같아 보이는데 예. 기업들의 펀드멘탈은 안 좋아지는 거죠.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너무 과잉 투자를 하는 거였었고 네. 거기에 인터넷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투자가 들어간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어떻게 경험했냐면 테헤란로에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예. 케이스고 예. 증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IT 회사로 가서 뭐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연봉이 막 2배, 3배로 뛰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매출 단으로는 생산성이 높아지는 건데 이익 단으로는 안 좋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거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걸 똑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번도. 이번도. 이번도 지금 매출로 보면 다시 4.1%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2분기, 3분기만 계산하시면 연간 환산 계산하시면 4.1%가 나와요.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하죠. 근데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예. 근데 지난 2분기는 더 올랐어요. 닷컴 버블 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네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설비 투자가 얼마나 많이 되고 있느냐. 아. 인프라 까는데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느냐. 예. 아니면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하여를 하느냐. 아하.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게 안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1인당 인건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 덜 쓰기 때문에 네. 자꾸 파업이 일어나고 뭐 요즘에 뭐 작가 파업 나오고 배우 파업 나오고 막 다 이런 게 지금 AI를 쓰니까 사람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파업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인건비가 많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냐면 매출 증가와 기업 이익의 증가가 같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셔도 된다. 지금은 투자를 해도 된다. 이거고요. 근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또 바뀌겠죠. 네. 너무나 많이 과잉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익이 같이 안 올라갈 수가 있겠죠. 예. 그럼 그때는 이제 조심하기 시작하셔야 된다. 예. 그럼 실질적으로 생산성 자체도 떨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매출 단위로도. 예. 예, 그래서 그게 이제 2000년 이후부터 2001, 2002, 2003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근데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간이 계속 나오는 때는 경기 침체 안 옵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매출 단위든 영업이익이든 잘 안 옵니다. 예. 예, 그럼 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거는 뭐 어차피 숫자로 확인이 될 거 아니에요, 매번. 그렇죠. 매타임. 예, 그래서 네, 지금 자산별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서 지금 쭉 보면은 이 차트 한번 올려주시면 S&P 지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하이힐드 채권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국채로 보더라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금융 자산을 보면서 판단했었을 때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데는 딱 하나. 예, 베이스 메탈이니까 이제 원자재입니다. 아하. 예. 근데 이제 원자재는 이게 맞는 거죠.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워낙 이제 그 원자재 쪽은 당연히 너무, 2009년부터 2011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었기 때문에 과잉 생산인 부분이고, 이제는 훨씬 효율적으로 뭔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AI를 가지고 새로운 광무도 찾는다는데 네. 그만큼 이제 필요 외에 쓰는 부분이 적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모든 자산별 경기 침체 가능성을 봤었을 때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저는 내년도에 10%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부분의 평균은 지금 골드만삭스는 한 15% 보고 있고 가장 세게 보는 데가 한 60%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투자 전략이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S&P 500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또 보니까 좀 비관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하던 5천 얘기 나왔다가 최근에 또 3,500 얘기 나오고 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S&P 향후 전망이요. 네. 뭐 대표적으로 리드하는 회사들이 있죠. 예. 뭐 J로 시작하는 회사와 JP 모건하고, M로 예. 시작하는 회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 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이익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지금 만약에 이익 증가율이 플러스가 계속 나온다. 네. 즉 올해도 마이너스가 아니었고요. 올해도 약 1% 정도의 성장률로 보고 있습니다. GDP 이익 증가율이. 근데 이제 내년도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한 11.7%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최소 저는 5%는 증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본다면은 경기 침체가 아닌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뭐 3,500 그건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내년 1, 4분기에 더 많이 올라서
고점을 탈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네. 한번 보시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S&P 500의 시즈널리티라고 해서 계절적인 요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 파란색 짙은 파란색 선이 70년 평균치고 그다음에 하늘색 선이 올해의 움직임인데 저걸 따라간다면 짙은 색을 따라간다면 올해 연말까지 4,800 간다. 이 정도까지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렇게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4,800이 역사적 고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내년이 이제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해의 흐름을 한번 평균치를 보시면은 70년 평균치를 다시 보시면은 1월, 2월, 3월, 4월이 거의 10% 이상 올라가는 주간이 나옵니다. 구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확률적으로는 거의 뭐 7, 80%대 확률로서 그렇게 오른다라고 지금 평균치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내년 1, 4분기 말까지는 거의 S&P 500 전 고점 돌파는 당연하다. 그리고 만약에 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네. 결국은 매년 S&P 500은 12%에서 16%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본 이익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내년도에 역대 최고치를 본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3,500은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이 작년 1월 초에 4,818, 4,800포인트나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를 찍고 지금 이게 3,490이니까 3,500까지 갔었죠? 4,800에서 3,500 갔다가 지금 현재 4,600. 네. 그러면 여기서 4,600인데 4,800을 넘는다. 200포인트. 리저너블한. 그래요. 지금 네. 지금 그리고 현재 유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베이스 메탈이라 하셨나? 원자재. 원자재. 네. 이쪽이 이제 힘을 못 쓰는 것은 아무래도 수요 둔화, 수요 위축.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요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그렇게 폭등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006년부터 2008년 이 사이클, 그때는 보시면 산업재 버블이라고 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공장을 많이 짓고 부동산을 많이 짓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난 원자재가 필요했던 시대이죠. 예. 근데 그게 다 과잉이었기 때문에 예. 엄청난 버블 붕괴가 일어났었고 그게 금융 위기로 연결됐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95년부터 2000년은 IT 버블로 간 거죠. 그때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이나 뭐 금 가격이나 모든 부분이 그렇게 폭등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98년부터 2000년도에 좀 올라가는 모습 나왔었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간인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지금 최근 거의 한 3년을 보시면은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나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막 폭등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빠르게 지금 공장화가 되고 있고 빠르게 자동화가 되고 있고 빠르게 AI가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상업용 부동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네네. 그죠? 그리고 또 상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한국 예. 더욱이 요즘에 다 그냥 핸드폰으로서 주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결국은 그만큼 어떤 베이스 메탈, 그러니까 원자재가 필요한 것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전기차로 넘어갈수록 개솔린 수요가 줄어들죠.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금 확연하게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여전히 지금은 원자재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이쪽이 많이 튈 거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추자라는 전략들을 많이 보여주세요. 근데 네네. 저는 그거는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다. 예. 예. 뭐 언젠가 뭐 사람들이 모두 다 한 사람 한 당 로봇 한 대가 있다. 그러면 메탈이 많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그건 아직 멀었고요. 우선은 공장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 지식형 그 생산성의 향상에 훨씬 더 많이 초점이 맞춰지고 예. 비용 절감에 더 초점이 많이 맞춰지기 때문에 예.
거기에 따른 GDP 성장률이라면 원자재에 대한 어떤 수요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잠시 이제 개장하고 나서 좀 다뤄볼 내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 홍콩 항생지수와 네, 연결해서 ELS 사태 이것 때문에 중국 증시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저희가 좀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잖아요. 참 운이 좋다. 아, 운이 좋다. 네. 누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누가? 우리나라가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예. 미국이 그래도 괜찮을 거니까 좋다 얘기했잖아요. 네. 지난주에.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자이도 아니죠. 타이에 의해서 중국에서 계속 발 빼고 있었죠, 우리가. 지난 2년, 3년 동안에. 예. 그래서 중국발 위기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어요. 중국발 위기는 높아졌습니다. 물론 네. 당장은 아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026년에는 굉장히 가시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26년? 네, 앞으로 한 2년 뒤, 2, 3년 뒤에는. 네.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낮아져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많이 낮아졌고요. 계속 낮아질 겁니다. 앞으로 3년 동안에. 네,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중국발 위기에 오는 여파가 당연히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좀 많이 줄어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덜 걱정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국가별 상대적 매력도를 보시면 그래도 여전히 코스피와 베트남, 대만 이런 쪽의 매력도가 더 높고요. 중국과 상해 쪽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게 아마 점점 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따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중국발 위기에 있어서는 왜 제가 그렇게 보는지. 제가 2011년에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발 위기 10년 안에 안 온다라고 예. 계속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는 5년 안에 온다라고 제가 말을 오늘 좀 바꾸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8시 50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497포인트,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는 81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로는 71,3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429,500원. SK하이닉스가 0.8%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27,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1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0.8% 하락할 걸로 보이죠. 호가 움직임으로는 57,3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86,600원. 포스코홀딩스, 네이버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0.5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4,100원. 다시 보합으로 좀 바뀌었죠. LG화학이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예상 체결가는 467,0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어제 4% 하락 마감이 됐었는데 오늘 호가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또 일부 좀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호가로는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15,500원이죠. 에코프로 보합 예상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2,900원. 포스코 DX가 1.7%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9,500원. LNF가 1.6%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호가는 187,000원이고요. HLB가 강보합권 예상되죠. 지금 예상 체결가 32,950원. 알테오젠이 1% 하락 예상되고요. HPSP 그리고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고 JYP 엔터테인먼트가 0.3% 상승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일단 전체적인 시장 움직임은 뭐 보합권에서 그렇게 큰 흐름이 연출될 것 같지는 않네요. 보합권 좀 등락이 예상이 되네요. 네, 뭐 예. 미국장이 저렇게 뭐 고만고만하게 끝났는데 우리만 가자 하기도 그럴 테고. 네. 예. 그냥 아마 큰 손들은 슬슬 지금 아마 지금 정리하고 뭡니까 보너스 받을 거 뭐 확정하고 휴가 가고 이런 분위기인데 거래 비중 보시면은 그냥 이 와중에 우리 개인들 그냥 단타 대회입니다. 우리 국내 정신은 뭐 크게 뭘 의미를 부여하기가 그리고 은은한 랠리라고 저는 뭐 몇 번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게 아직도 2,500 안착 같다고 확인 못하는 건 굉장히 지수 자체는 좀 실망스럽네요. 저는 2,520 정도는 지금 타이밍이면 올라서서 은근히 연말에 2,600 터치하나 뭐 이런 쪽으로까지도 한번 기대해 봤는데 생각보다 지수가 약합니다. 예. 본부장님은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이제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예. 우리나라는 과거의 역사상 좀 예. 계속 안 좋은 얘기를 하다가 예. 예, 쫓아갑니다. 쫓아가.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쫓아갔다가 오랫동안 유지 못하고 또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의 네. 그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은 네. 중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가 있는 국가들도 중국이 올라가 주면 네. 같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이제 총알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중국발 위기가 터지면은 네. 그 의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던 ELS 네네. 그러니까 이런 상품은 저희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그 얘기는 거의 10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ELS 상품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네. 거기에 쓰는 기초 자산이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초 자산이 변동성이 심한 기초 자산을 써버리면 손실이 날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근데 H 지수를 집어넣은 ELS 상품 예.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은행을 정말 뭐 지난 30년 동안 보는 사람인데 예, ELS 상품을 은행주가 70%인 지수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예, 그거는 정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주는 어떤 은행이라는 건 뭘까요? 자본이 예를 들어서 5가 있으면 네. 자산이 100입니다. 그럼 레버리지가 얼마입니까? 2000%입니다. 예. 그래서 자산의 예를 들어서 5%만 깨져도 부실 채권이 5%만 생겨도 네. 예, 그 은행은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H 지수를 보시면은 H 지수 안에서 은행주, 금융주 비중이 70%예요. 예. 그러면 당연히 중국이 안 좋다 그러면은 변동성이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걱정스럽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중국발 위기가 5년 안에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네네. 제가 2011년에 중국에 들어가서 중국 분석을 하기 시작했었을 예. 때는 네. 그때의 중국의 그 이 가계부채 비율 한번 보시죠. 왼쪽에 보시면은 정말 낮았어요. 그렇죠? 근데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올라왔죠. 지금 거의 이제 미국과 중국의 가계부채 비율, GDP 비중 보시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잠깐만. 네. 워낙 표가 화면에 작게 나와서 왼쪽 거에서 중국 가계 부채 빨간색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빨간색이 중국이고요. 네, 파란색은? 파란색이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네, 그래서 보시면 미국과 중국은 정반대였죠. 미국은 계속 왼쪽 빠졌고, 그래프죠. 네네. 미국은 네. 금융위기 빵 터지고 나서 계속 이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네. 중국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이 가계 부채를 늘려왔다라는 거죠. 네, 이 숫자가 아직까지 둘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70%대니까 괜찮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 거를 보시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숫자입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네. 근데 보시면은 지금 확연하게 이제 중국이 너무 많이 높아졌죠. 140%나 됩니다. 지금 Y축의 숫자 자체도 다르네요. 왼쪽 그래프하고 140%. 네. 와. 엄청나게 많이 예, 올라갔고 예. 미국은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이래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국발 위기보다는 중국발 위기가 훨씬 빨리 오고요. 자, 또 더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대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또 올라와 있어요. 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 보면은 미국의 예대율이 어느 정도냐면 70%입니다. 71%가 안 돼요. 근데 지금 중국의 예대율이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면서 78%대인데 네. 이게 아마 4, 4분기 숫자 나오면은 이거 80%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돈을 빌려서 계속 지금 부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차트, 부실 채권. 이게 이제 저희가 보는 언제 금융위기가 터지느냐. 제가 우리나라 은행들이 IMF 때 왜 문제의 은행들이라고 제가 파이낸셜 타임즈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얘기를 했었느냐. 그때 부실 채권의 올라가는 속도와 예대 마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순이자 마진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은행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 마진이 있어야지 이걸 가지고 부실 채권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상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근데 부실 채권의 규모가 마진보다 훨씬 높으면 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에 2013년, 14년도에는 이 net interest margin,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율이 거의 2%대 후반이었죠? 근데 저게 지금 어디까지 내려와 있어요? 1.6%입니다. 근데 부실 채권은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속도면은 5년 안에 터질 수도 있다. 아, 중국 쪽에. 예. 그래서 우리가 IMF 경험했었을 것처럼 예. 우리나라가 왜 터졌었냐면 마진이 축소가 됐고요. 은행들의 예. 마진이 여기에 부실 채권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리고 그 민간 자본, 민간 대출이 GDP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이 딱 중국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2026년 늦으면 2028년 이 정도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그 부분을 보시면서 투자를 좀 길게 보신다면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항생 H 지수가 이게 종목이 40개 정도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0개에서 50개 미만입니다. 그 사이죠. 네네.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진짜 말씀 듣고 한번 들어가 보니 이 와중에 시총 규모로 봐서 1, 2위가 텐센트하고 알리바바인데 그 밑으로 가니까 뭐 죄다 건설은행, 네. 중국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징둥그룹, 핑안보험, 네. 중국은행 뭐 진짜 아니 근데 우리가 이걸 중국 투자를 하면서 꼭 항생 H로 가야 됩니까? 이거 말고는 없나요? 항생도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게 항생 H가 그거 하더만은 그러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또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고요. 또 개별 종목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 여전히 큰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2월 6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특히 나스닥만 소폭 올랐습니다. 일단 국채 수익률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투자자들 좀 관망 심리가 좀 짙게 깔리는 양상이었고요. 지금 구인 이직 보고서 졸트 일단 시장 예상보다 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역으로 일단 연준의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행보를 좀 지켜보겠다라는 심리가 큰 것 같고요.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2,500선 또 820선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오늘은 얼마만큼의 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지 출발 지수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39% 상승합니다. 2,504포인트. 다시 이제 2,500선 재차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0.46% 올라갑니다. 817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8% 올라갑니다. 7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7% 상승합니다. 127,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0.3% 올라갑니다. 431,500원이고요. 자,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이죠. 716,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0.3% 상승합니다. 57,900원이고요. 현대차 강보합권입니다. 지금 181,600원. 포스코홀딩스가 0.2% 하락이죠. 459,500원. 네이버가 0.2% 올라갑니다. 213,500원이고요. 기아도 0.48% 올라갑니다. 84,500원. LG화학이 약보합으로 475,5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8% 올라갑니다. 오늘 반등 보여줍니다. 311,500원이고요. 에코프로가 1.3% 올라갑니다. 667,000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 상승합니다. 72,000원이고요. 포스코DX가 1.4% 떨어집니다. 49,650원. LNF가 1.8% 상승 중이죠. 187,400원이고요. HLB가 0.6% 올라갑니다. 33,100원. 알테오젠이 0.8% 떨어집니다. 73,900원이고요. HPSP가 1% 상승합니다. 44,300원. JYP 엔터테인먼트가 0.7% 올라가죠. 92,400원. 셀트리온 제약은 약보합권으로 7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자, 오늘 조금 섹터
보게 되면은 요소수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음봉으로 나타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KG케미칼, 한솔로지스틱스, TKG 휴캠스,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유니온 지금 상승 중인데 특히 유니온이 또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자산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간밤 가상자산, 비트코인 44,000달러를 돌파한 상황인데 우리기술투자가 7% 강세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도 6% 상승 중입니다. 위지트, 네오위즈홀딩스 각각 5% 올라가고요. 다날, 위메이드,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3%, 4% 상승 중이고요. SBI 인베스트먼트도 2.3% 상승합니다. 오늘 가상자산, 비트코인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웰크론이 15% 급등 중입니다. 지금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 이런 바이러스와 관련된 거나 아니면 이제 마스크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갑니다. 웰크론이 14% 급등하면서 3,9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M도 6.8% 올라갑니다. 5,440원이고요. 그 밖에 진매트릭스, 고려제약, 바이오니아도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38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9억 원, 10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39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1억 원, 11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오늘 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2원 80전 상승한 1,31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최근에도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가니까 또 다시 좀 상승을 보여주네요. 그런 것 같네요. 계속해서 달러 인덱스 국제외환시장 시세 쫓아가고 있고 유로화가 조금 올라오나 싶더니 다시 또 1.08 살짝 하회하는 22쪽에서도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 같은 소리를 하니까 같이 이제 연준이나 20이나 금리 인상 걱정은 없는데 누가 더 빨리 내릴까 싶기도 하고 여전히 또 금리 격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유로가 못 강해지니까 달러 인덱스 자체도 지지되는 그런 상황인데 개장 초에는 NDF 시세 반영해서 한 3원 가까이 올랐습니다만 또 상승폭이 바로 꺾이는 거 이런 거 보니까 크게 지금 바깥에 눈치 보는 거지 환율발 무슨 위기 걱정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 확실히 테마주 움직임들이 테마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죠. 예. 그리고 테마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보게 되면 또 다시 제주 반도체가 또 강세를 보이는데 이게 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고 또 웰크론이라든지 아니면 경남제약 또 CMG제약 이런 거는 또 최근에 겨울에도 감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 또 폐렴 환자들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걸 갖다 우리 유본 부장님한테 여쭤봐야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것 같고 언급하실 내용도 없죠. 테마주는. 이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요. 예. 글로벌리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다. 살아나고 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19가 딱 터지면서 여기에 엄청난 관심이 쏠렸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10배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과열이 일어나고 나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넘어가면은 그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합니다. 관심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AI에 대한 얘기 우리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AI가 바이오 산업에 엄청난 혁신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의견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약품을 만들어내는 데도 있어서 그렇고요. 네. 어떤 광물을 만들어내는 데도 있어도 그렇고 결국은 AI를 이용해서 워낙 많이 돌려보면 그만큼 결과값을 빨리 찾는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약주라든지 바이오 투자를 할 때 데스 밸리라고 해서 신약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의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한 3% 5%대밖에 안 돼요.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성공해낸 회사가 거의 수천 배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그
성공 확률을 높이는 거죠. 어허. 그러면서 이제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있다. 이 얘기는 제가 듣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게 뭐 가시화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근데 요즘에 뭐 자꾸 나오는 뭐 비만약이라든지 뭐 이런 약품들 좀 나오면서 예. 주가들이 좀 들썩들썩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어쨌든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요 낮게 봤었을 때 연간 평균 12%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 종목당은 정말 어려운데 그냥 ETF를 계속 그 얘기를 제가 해드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ETF의 수익률이 연간 12%가 평균이 나왔는데 이제는 AI가 들어옴으로써 이게 연간 16%로 올라갈 수도 있다. 예. 그러면 이건 투자할 만한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종목 고르기는 여전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ETF에 대한 투자는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바이오 쪽을 한번 언급해 주셨으니까 야 이거 한번 이틀 전에 왜 화이자 급락이 나왔잖아요. 그 비만약 임상 실험 중인데 사람들이 막 구토 설사가 심해가지고 나 더 이상 이거 뭐 안 하겠다 해서 그 약 포기했다 이런 소리 나오면서 한 장중 7%까지도 빠지고 했는데 이거 재밌네요.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3월달 저점이 27.88 거의 28불 하던 놈이 그 백신 가지고 62불 근처까지 날아갔던 게 2021년 12월 그러니까 한 달 반 남짓 만에 그렇게 됐고 지금 62불 근처 갔던 놈이 지금 현재 29불이니까 반토막인데 이 정도면 또 사야 되나? 야 이거 참.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 종목 하나를 사시면은 예. 이게 이렇게 한숨이 들까요? 왜냐면, 종목 하나만 사면. 네, 왜냐면 이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예. 사람을 약간 뭐 피곤하게가 아니라 정말 네네네. 힘들게 만들죠. 근데 ETF를 사시면 ETF를 사면 이게 다 종목이 수백 개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꾸준히 이렇게 이제 변동폭이 좀 줄어들면서 연간 16%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사놓고 기다려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바이오 산업만큼은 예, 제가 뭐 부전공을 바이오 엔지니어링을 했지만 바이오 산업만큼은 한 종목을 내가 얘는 꼭 성공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말 기술력이 좋다 하더라도 자본도 중요하고 마케팅도 중요하고 누가 먼저 내놓느냐도 중요하고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이오 산업만큼은 그냥 종목보다는 ETF로서 투자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니 있습니다. 메인 전공이 경제학 쪽 아니세요? 아, 그렇죠. 근데 근데 두 개를 같이 했었다가 뭔 생각으로 바이오 쪽을 부전공하셨어요? 제가 M&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예. 그때도 기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아. 때문에 두 개를 다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전공으로 여전히 계속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더 매력적이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미증시 쪽에서는. 네. 그 근거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예. 또 투자 그- 전략도 좀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게 답을 내려면 네. 미국의 경제가 어떻게 변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 천천히 떨어지고 2, 4분기 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추세가 나오면은요. 지금 중소형주 사는 거는 좀 너무 빠르다. 네. 그렇지만 연말 되면은 내년 연말 됐을 때 중소형주를 사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럼 이제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거품이 나오는 시기가 내년에 온다. 혹시나 예. 1999년처럼 엄청난 과잉 투자가 들어가고 과잉의 어떤 성장률이 나와버린다. 그럼 중소형주를 지금이라도 사셔야 돼요. 많이 빠르게. 근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냐면 이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우선 예대율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예대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면요. 네. 이때는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다시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대출을 많이 늘려주니까. 예.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만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5% 이상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예대율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찬가지로 미국도 이 예대율이 지금 70%대 중반에서 77%까지 훅 올라가는 모습이 나온다. 자, 이러면은 내년의 경제 성장률이 뭐 2%, 1.5%가 아니고요. 3%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중소형주 사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천천히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골디락스의 구간인 2% 성장률 시대로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뭐 2026년까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시카고 PMI 지표를 보시면은 이제는 경기 침체의 시그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카고 PMI 지표가 훅 올라와서 지금 50.8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50 위가 이제 경기 확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 너무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시장을 흔들지 말자. 그건 힘들 거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소형주를 그럼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냐?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소형주를 팔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중소형주를 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천천히, 그러니까 많이 말고 천천히 꾸준히 좀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러셀 2000이 이제 대표적인 중소형주입니다. 러셀 2000이라 하면 1000등부터 3000등까지 이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의 PER을 보시면 27배, 이익 증가율이 8%, PBR이 2.6, ROE가 13.4 이렇게 보시면은 금리 4.2%를 반영했었을 때 적정 가치는 지금보다 한 12% 정도 올라줘야 돼요. 중요한 것은 만약에 금리가 내년 연말에 3.25, 1%포인트 떨어져 준다. 그러면 매력도가 28%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네. 금리가 정말로 3.2%까지 내년 말에 떨어져 줄 거냐. 아니면은 경기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금리를 많이 빨리 떨어뜨리지 못하는 환경이냐. 뭐 이럴 경우에는 매력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또 소형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소형주의 PER은 근데 훨씬 더 낮아요. 16배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살만합니다. 중소형주를. 근데 중요한 거는 중소형주 안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 그래서 가치주 위주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적절하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좀 천천히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투자를 늘리시고 종목 선별을 잘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를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지금 뭐 44,000불을 돌파한 상황이고 금 가격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비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도 좀 알려주세요. 자,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비트코인, 금 다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금융 위기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구간이면은 저는 금은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산해 보시면 금과 이더리움, 비트코인이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희소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로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쪽에 그냥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문제는 금보다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산업의 확산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는 데 있어서의 쓸 수 있는 화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블랙락에서 ETF로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지금 상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다. 근데 어느 정도 그냥 보통 우리가 현금 가져갈 때 10% 내지 20% 정도 가져가잖아요. 그 정도만큼 전체 글로벌 포트폴리오 한 10% 정도를 이쪽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